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녕하실 거라고 믿고 편안하십니까? 를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워낙 사고도 많고 피해도 많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만 과거에는 직접 전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가끔 그래서 전화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별일 없지? 하는 이 평범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별일 없지? 라는 질문이 요즘처럼 이렇게 와닿는 적은 정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정말 별일 없으시리라고 믿고 오늘 뉴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 지진과 관련된 소식부터 종합을 해야겠죠? 네, 튀르키예 대지진의 사망자는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15,000여 명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저 수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5,000명이나 17,000명이나 뭐 따질 겨를이 없고 그 숫자도 어떤 면에서는 뭐 무의미하다 뭐 이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게 그 희생자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워낙 구조 작업, 복구 작업 이런 게 치열하게 진행되니까 지금 뭐 몇 명이냐 몇 명이가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지금 사실상 의미가 많이 없고 그게 또 계속 변하니까 또 의미가 많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CNN도 오늘부터는요 부상자 숫자를 뭐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사망자 말고 이제 부상자 숫자는 몇 명이 아니라 tens of thousands 수만 명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뭐 헤아릴 수 없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CNN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사망자 숫자 집계는 의미가 없을 정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고 나면 희생자 수가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외교부는요, 지진이 강타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인 히타이주를 여행하던 한국 국민 한 명의 연락이 두절됐었지만 이후에 연락이 재개돼서 현재 무사히 대피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또 외교부는 이후 또 갑자기 정정공지를 통해서 히타이주를 통해서 여행 중인 한국 국민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합니다. 라고 또 그렇게 수정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지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 다행히 이들은 모두 가족 등과 연락이 현재 닿았고요. 그래서 이 한국 총영사관의 안내 또는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튀르키예에는 교민이 얼마나 사는가 좀 알아봤더니요. 튀르키예, 이제 터키죠. 한국 교민이 2,700여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피해 지역에는 약 100명 정도가 거주 중인데요. 다행히 대다수는 피해가 경미한 지역인 아다나 등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지명을 얘기해서는 거기가 어디지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대다수는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그 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이번에 지진 영향을 받은 그 튀르키예 남동부 그리고 시리아 접경 지역 이곳에도 사실 한국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한 20여 명 정도 한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이들도 인명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한국의 외교부는요, 강한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가운데 6개 주, 이곳이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 이름을 뭐 얘기해도 저도 잘 뭐 이름은 와닿지 않는 잘 좀 생소한 그런 주인데요. 그 6개 주에 대해서 즉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여행을 당장 금지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우려스러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 하나는 건물이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다행히 근데 주일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이었죠. 주일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입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여행객 2명, 늦게나마 현재 모두 연락이 됐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교민들도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 중에 있다. 안전한 지역으로 다 이동을 했다. 그런 천만다행인 소식이 그래도 한국 외교부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교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한국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라면서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 역시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있는 공관들이 큰 역할을 하죠.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만 예를 좀 들어본다면 뭐 이번에 발생한 튀르키예, 만일 뭐 미국에서 어떤 큰 소요 사태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들이 활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뭐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고 하잖아요. 뭐 대부분 이제 외교적인 역할을 하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교인 신분을 갖고 있죠. 외교관.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를 둔다면 대사관은 나라 대 나라 일에 관련된 그런 업무, 그런 그야말로 외교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이제 대사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총영사관이나 이제 영사관은 나라 대 나라 업무뿐만이 아니라 영사관의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 임무는 이겁니다. 현지 우리 교민의 안전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과 영사관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면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사관, 우리 한국 교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있다. 이런 부분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간간히 기적 같은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이번 지진에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잔해에 깔려서 동생을 지키는 소녀의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제가 자아냈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래요. 그 현지 언론은 무너진 지붕에 깔려서 구조를 요청하는 한 자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그 해당 방송사의 현지 기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제 올리면서 그 영상이 퍼진 건데요. 그 영상 속에서는 언니로 보이는 한 어린 소녀가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네가 있으면 그 밑에 머리를 보호하면서 자네를 힘껏 떠받치면서 누워있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해당 소녀는 구조대가 도착하자 여기서 저랑 제 동생을 꺼내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영상을 올린 기자의 이름은 이제 알모사라는 기자인데요. 이 알모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들이 그 잔해 속에 17시간 동안 깔려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자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구조대 측도 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자 결국 긴급 출동한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구조돼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말 환호할 만한 일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진도 7.8도의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런데 희한한 일도 좀 있었다고 해요. 지진 발생 직전에 그 새들의 이상 행동이 포착된 한 영상이 또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한 방송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새들에게서 이상한 행동이 관찰됐다라면서 수백 마리의 새떼가 건물 상공을 날아다니는 영상이다라고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는 나무 꼭대기에 한꺼번에 다 새까맣게 모여 앉은 많은 새들이 보이고요. 또 큰 울음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빙빙 맴도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전조현상, 새들은 미리 알았다 라는 등의 제목이 올라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촬영 장소 등을 포함한 정확한 영상의 진위 여부는 물론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동물의 그런 이상 행동이 포착된 사례들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들이 정말 지진의 어떤 전조 증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자, 포착된 사례 영상 등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생 직전 수천 마리의 새들이 동시에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이 이번 영상과 아주 비슷하게 목격된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잖아요. 네, 미국의 연방지질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USGS. 이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매우 예리한 감각을 가진 그 동물들은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인간은 느낄 수 없는 그 미세한 지진파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 특히 이 새들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보다는 무언가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는 있다라는 것을 미국 연방 지질연구소에서 어쩌면 간접적으로 공식 인정을 한 셈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런 걸 갖고 이런 그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감지하겠어요? 인간은 못 느끼지만 무언가 어떤 전자파, 뭐 지진파라고 해두죠. 어떤 전자파 같은 게 벌써 움직임이 다르니까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보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서 미리 예보하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10초, 20초 정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초, 20초 갖고 뭘 의미가 있어? 뭐 2, 3분, 한 10분이면 모를까 이런데 그건 뭐 10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길게는 한 1분? 짧게는 한 30초만 빨리 알 수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한 1분이 안 된다면 한 30초 정도만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진이 30초 후에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30초 후에 밖으로 나갈 정도의 시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초, 20초, 30초 뭐 이런 것들이 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점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미국 정부는 어제 이번에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수색 구조 인력을 급히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화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은 현재 튀르키예의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와 기본 구호 물품 제공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서 관련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79명씩 두 팀으로 꾸려져서 두 개의 수색팀과 구조팀이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만 나면 결국은 미국이 나서게 됩니다. 이럴 때 보면 또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자부심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긴급구호팀도 현재 일찌감치 출발해서 현지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뭐 조금 적지만 118명으로 구성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제 구조대를 보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한국 구조대가 훨씬 큰 인원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11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외교부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직원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다수는 군 전문 병력 등으로 구성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인력들로 구성된 그 구조대가 보내졌습니다. 이 한국의 해외 구조대 파견 역사상 이 118명이라는 규모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가운데. 한국도 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번 강진으로 뭐 사망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 뭐 만여 명을 육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적적인 구조 사례도 앞서 한 가지 예를 드린 것처럼 뭐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이 SNS에서는 이 튀르키예에서 구조대원이 또 이 막 태어난 아기를 그 잔해 속에서 구해내서 안고 나오는 그 몇 초짜리 동영상도 공유되고 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그 와중에 뭐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진 발생 직전에 아이를 낳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진 발생 후에 어떤 매몰됐지만 그래도 좀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곳에서 아이를 어렵게나마 낳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생아였어요.
이 영상은 지금 수백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되시죠? 그 아이 어떻게 됐는지. 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신생아 아기는 무사했지만 산모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는 지진 후에 무너져버린 그 건물 잔해 밑에서 가까스로 생존해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이 천진한 꼬마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부도시 또 말라티아에서는 한 기자가 생방송 도중 갑자기 여진이 닥친 상황 속에서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방송을 중단하고 소녀를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도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개의 그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튀르키예에는 그 A 뉴스라는 방송사의 한 기자, 이 욱셀이라는 기자는요, 그 지진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욱센 아칼란이라는 기자인데요. 이 아칼란 기자는 네, 큰 소리와 함께 2번의 여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여진이 발생하는 당시에 현장을 생방송으로 리포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본인의 맞은편 그 폐허 속에서 겁에 질려서 우는 소녀를 막 발견한 겁니다. 생방송 도중에. 이 상황을 발견한 이 아칼란 기자는 방송을 그냥 중단하고 마이크 던져버리고 그 소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녀를 한쪽 팔로 번쩍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놓고 그녀의 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누구 보호자 될 만한 사람 없느냐 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소녀를 보낸 뒤에 유유히 다시 마이크를 집어들고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아우, 멋있잖아요. 방송 조금 중단되더라도 인명 먼저죠. 아이 먼저죠. 예, 정말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 기자가 마이크 던지고 어디로 가니까 왜 저러지 깜짝 놀랐겠지만 그 소녀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집안에서 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네, 아주 멋진 장면이었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 여기서 이제 에게해라는 것은, 에게는 이 튀르키예 말이고요. 해는 한국말로 이제 바다, 동해 서해 할 때 바다입니다. 그걸 뜻합니다. 즉 에게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게해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일 거예요. 에게해. 이번에 지진이 난 튀르키예와 그보다는 조금 북서쪽에 있는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에게해 앙숙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네, 그건 오래전부터 그리스와 이 튀르키예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역사적으로 내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 같다고나 할까요? 네, 잠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만 좀 보면요. 튀르키예, 즉 터키죠. 터키와 과거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이 터키의 전신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잖아요.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점령당한 나라가 또 이제 그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과거 오스만 투르크와는 원수지간이었죠. 근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 후에는 터키가 또 지금은 튀르키예, 같은 나라 국민들이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500년 가까이 이어진 적대 관계를 놓고 부르는 말이 바로 에게해의 앙숙입니다. 약간 좀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관계가 연상되긴 합니다. 한때 지중해 키프로스 섬을 놓고 무력 충돌까지 여러 번 했던 이 두 나라 사이가 이번 지진 이후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에 그리스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지원 방침을 나서면서부터입니다. 대지진이 낳은 재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사실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맨날 이렇게 훈훈하다가 또 으르렁대고 훈훈하다가 또다시 으르렁대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99년에도 대지진 발생 후에 화해무드를 꽃피운 적이 또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이때도 역시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무려 17,00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고 나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늘어났던 대참사에 그리스가 이때도 발벗고 나서서 재난 극복을 도왔습니다. 구호풍과 구호대원들을 즉각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와 지원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반대로 근데 그 좀 아주 아이러니한 건 반대로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그리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지진은 사망자 수가 140여 명 정도로 그 한 달 전에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지진에 비하면 물론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았습니다만은 이때 튀르키예가 역시 구조대원을 그리스에 급파해서 그리스의 복구와 지원에 보답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튀르키예가 당시 파견한 구조대는 그때 그리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또 고마워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양국 간의 인류애가 세상을 그때는 이제 놀라게 한 셈입니다. 이번에도 역대급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다시 두 나라 사이에 살짝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또 피해 복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는 또 두 나라 사이가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훈훈했다 으르렁대고 훈훈했다 으르렁대고 뭐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훈훈했다 계속 훈훈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고 뭐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진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잠시 우리 쪽의 뉴스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산타클라리타 지역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이어진 그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서 5가정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산타클라리타는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한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지역인데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난 주말 몇몇 집의 뒷마당이 울타리가 무너져서 이 경사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등 단지 내 경사에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총 5채의 주택의 뒷마당이 산사태로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고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직후 이 해당 집은 노란색 태그로 둘러싸여졌고요. 또 거주하던 주민들은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택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피해 주민들이 재산 피해와 함께 상당한 불편을 좀 겪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시는 추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시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연일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여러 주택의 뒷마당 담장을 따라 경사면 꼭대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사태 피해를 수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사태 이후 대피 지시를 받고 인근 호텔에 투숙해서 묵고 있는데 언제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이 스카이라인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 주택들은 평균적으로 한 채당 약 한 10만 달러 정도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죄송합니다. 10만 달러 집이 어디 있어요? 100만 달러.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주택들은 평균적으로 한 채당 100만 달러 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인들도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제 뉴스 잠시 좀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얼어붙었던 이 미국 주택 매매 시장이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과 함께 살짝 해빙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결정 다음 날인 2일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라는 기대감 속에 30년 만에 이 모기지 평균 금리는 5.9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6 내지는 7 또는 7 이상이 넘었던 그런 적이 많았었죠. 지난해 11월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모기지 레이트 7%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몰기지 이자율은 1%포인트 정도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인하로 주택 매수 심리, 살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 문의도 지난해 11월 저점을 찍었고 앞서는 이제 이자율은 고점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고점을 찍으니까 사려고 하는 매수 심리는 저점을 찍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심리는 지난해 11월 저점을 찍는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 반등하는 추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골드만 소속의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이 이코노미스트들도 부동산 경기 하강세가 이미 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금리가 결국 조금 더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때가 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리파이낸싱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에 지금 집을 사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미국 주택시장은 아무래도 다른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를 보일 전망이다 라면서 연준이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때와 비교하면 주택 구매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약간 조심스러운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제 뉴스가 참 가장 조심스러워요. 자칫 전망했다가는 대부분 틀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경제적인 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할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경제 뉴스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뭐 어려운 거 아닌 아주 반가운 굿뉴스입니다. 한인 1.5세 하와이에 있는 교사가요, 이 교육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우는 밀켄 교육자상을 올해 받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하와이 다니엘 K 이노우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올해 32살의 한인 1.5세 에스더 권 교감 선생님입니다. 네. 그는 지난 1일 이노우에 초등학교에서 상금 $25,000와 오는 4월에 열리는 학회 참가 경비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본부를 둔 이 밀켄 패밀리 재단은 1987년부터 미국 전역의 각급 학교와 교육부가 이 추천한 교사들에게 이 상을 줍니다.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또 학생과 교사들의 동기부여, 또 리더십 등등을 심사해서 평가한 뒤에 수상자를 막판까지 비밀로 해서 당사자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심사와 이런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 전통, 또 상금 규모 등 때문에 교육계 오스카상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권 교감은요, 방과 후 개인 지도나 한국어 교육, 또 신입 교사 지원, 학생회 자문 행동, 그리고 이제 학교 지역사회 협의회 봉사 등 이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많은 혁신적인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이 에스더 권 교감은 버지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초등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엊그제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특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긴 업종으로는 뭐 웨이터, 웨이트레스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과 그리고 정부 공무원 직종 등이 상위권을 보였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최근 잇따라 칼바람이 부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IT 관련 업종입니다. 한때는 이 IT 이름만 달리면 연봉 뭐 $100만 뭐 쉽게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럴 정도로 이 IT 관련 일자리가 한때는 가장 핫했었는데 지금은 핫이 아니라 완전 콜드입니다. 이 델 테크놀로지 아시죠? 컴퓨터 만드는 회사. 이 델 회사는 어제 이 공시를 통해서 전체 인력의 약 5%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델이 13만 3천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해고 대상자는 대략 한 6,6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 델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신규 출장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외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델은 판매, 고객 지원, 상품 개발, 엔지니어링 등 이 회사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재정비한다는 게 뭐 말이 좋아 그렇지, 쉽게 말해 상당수 감원하고 남은 인력으로 근무, 잡 디스크립션을 무슨 일 해라 이런 걸 조금씩 더 주면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재정비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네. PC 제조업으로 유명한 이 델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급증했던 PC 수요가 지금 확 가라앉은 여파로 인해서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빅테크, 즉 거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 바람이 지금처럼 이제 불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감원이 주로 어떤 레벨급 직원들에게 부느냐? 요런 조사도 있는데 감원이 주로 중간 관리자를 겨냥하고 있답니다. 뭐 슈퍼바이저까지는 아니어도 한 매니저 정도 되는. 근데 빅테크들이 지난 수년간 대규모 채용을 한 뒤에 최근 직원을 줄이려고 하면서 비효율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규모 중간 관리자층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삼겠다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죠. 메타. 이 페이스북 하는 메타. 그 메타는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삼겠다면서 관리자 직급 가운데 몇 개 단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단계를 없애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 경쟁 심화와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또 인텔은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관리자들의 월급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IT에 찬바람 불죠. 네, 일론 머스크는 또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직원 무려 7,000명을 해고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통해서 가장 엉망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자 이 일론 머스크는 코딩하는 사람 1명에 관리하는 사람 10명이 붙어 있는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관리 직종을 좀 많이 자를 모양입니다. 네. 네, IT 업계 바깥에서도 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서 이 물류기업도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물류기업 페덱스. 페덱스는 이 회사를 더 효율적이고 날렵하게 만들겠다며 세계적으로 임원이나 이사급의 직급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간 관리자들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와 코로나 사태 이후 부하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이제 복귀시켜야 하는 그런 중간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관리급들 미국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 내가 잘릴까 하는 두려움도 가져야 되죠. 다행히 잘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상사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무실 안 나오겠다고 재택근무 하겠다고 하는 그 아래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라는 그 회사의 압력이 있으니까 또 그들을 또 불러야 하는 그 책임감 속에 중간에서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IT 기업, 또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간 관리자층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중간 관리자들의 43%가 번아웃, 심신 소진 상태, 난 번아웃 상태에 있다라고 밝혀서 여러 직업 가운데 이 중간 관리자급이 번아웃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UCLA 사건 소식입니다. UCLA 캠퍼스에 지난 주말 괴한이 들어와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강도나 납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CLA 당국은 아직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에게는 강한 주의와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제1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괴한은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어디론가 끌고 가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자신에게 총이 있다라고 위협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총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45분쯤 제7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두 명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시도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은 손이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괴한으로부터 벗어나서 범행 현장을 벌써 떠날 수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의자는 25살에서 30대 후반 정도 사이 되는 연령대로 보이고 5피트 10인치 정도의 키에 마른 체격이고 짧고 어두운 머리카락 색깔을 갖고 있었고 갈색 눈동자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범행 당시 그 용의자는요, 흰색 글씨가 쓰여진 짙은 푸른색 셔츠를 입었다고 하고 또 푸른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당시에는 이 오렌지와 붉은색이 섞인 어떤 담요를 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인근 노숙자의 소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한편 이 학교와 학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경보를 즉각 학교에 발령하고 재학생과 또 학교 방문자는 긴급사태 발생 시 곧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크게 비난하고 한 번만 크게 비난하고 만 것이 아니라요, 연 이틀째 계속 비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 발언에 좀 웃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재미있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모기를 때려잡자고 대포를 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에 제가 공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표현이 웃기네요. 네. 이 외교적인 수사를 참 못하고 참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좀 이렇게 닮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기상관측용 풍선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과잉 대응이라는 프레임을 띄우고 나선 그런 모양입니다. 애당초 미국 영공을 침범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겠다라는 의도라는 게 뭐 솔직히 다 읽혀요. 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신문 글로벌 타임스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관리와 언론이 이번 사건을 과장해서 중미 관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행위를 한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걸 보도하는 거 미국의 언론이 과장 보도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슬쩍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이번 대응은 대포로 모기를 쏜 것과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한 그런 모양새다라는 아주 비약적인 논리도 펼쳤습니다. 참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좀 촌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가끔 보면 좀 그런 외교적인 발언을 할 때 참 두 나라가 많이 참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를 선정하는 1대1 가상 대결이 있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1대1 가상 대결에서 9%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요. 공화당 쪽, 보수 쪽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라고 있거든요. 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 성장 클럽이라는 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디센티스가 트럼프와의 1대1 대결에서 49% 지지를 얻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경선 후보 7명의 다자구도 가상 대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트럼프가 37%로 디센티스의 33%보다 우세했습니다. 3위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7%에 불과했습니다. 격차가 크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팀 스캇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 등도 지지율이 2~3%에 불과하게 매우 지금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성향이 나는 매우 보수적이다 라고 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율로 디센티스 주지사를 크게 앞섰습니다만 본인이 약간 보수적 또는 어느 정도 중도파라고 답한 공화당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디센티스가 56%를 얻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진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그 밖에 미국 소식과 한인 관련 소식 등등 그리고 생활 경제 소식 등등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구독 꼭 누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 레알 가족에 꼭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기 쉬운 뉴스, 상세한 해설 뉴스를 표방하고 있는 저희 레알 뉴스, 찐 뉴스 가족이 되시면 속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평범하더라도 그야말로 별일 없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